안녕하세요. 사문연공분수 정상인입니다. 요즘 동양 고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이 노자의 도덕경이죠. 사람들이 도덕경을 선호하는 이유는 각자 이유가 다르겠지만 우선 도덕경을 선호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나도 풍수를 30년간 하면서 사막풍수, 구성풍수, 현공풍수를 다 해봤는데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이 도덕경을 통해서 알았고, 또 도덕경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도덕경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도덕경은 훌륭해요. 그런데 도덕경 해석본들은 다 엉터리라는 점이에요. 그 예를 보면 도덕경은 중국에서 수만 권의 주요서가 발간되었어요. 이것은 아무리 한문에 능통해도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한글 번역서가 100종류가 넘어요. 그런데도 지금 해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기존 해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이 짧은 6장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6장 처음 머리는 국신불사죠. 자, 이걸 해석할 때 한문은 한 글자가 여러 뜻을 가진 경우가 있어서 각기 다른 말로 표현되거나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곡자는 계곡이 아닌 곡식으로 보고, 이 귀신 신자는 진짜 귀신이 아닌 불가사하다로 보면 곡식은 신비하다로 읽어야겠죠. 그러면 곡식은 신비하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곡식은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창고에다 몇 년 동안 넣어놓거나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놔도 썩지 않죠. 이것은 그 씨앗의 그 안에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또 봄에 심으면 저 스스로 싹을 틔우죠. 또 가을이 되면 수십 배로 분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노자가 신비하다고 한 것은, 노자도 왜 곡식이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신불사를 해석한 이 두 사람을 보면, 김씨는 계곡의 하느님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최씨는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현대 철학자들의 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헛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 노자가 이런 계곡의 신이라는 헛소리를 했다면 도덕경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시현빈이죠. 이를 현빈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무련자는 심오하다, 오묘하다. 또 암컷비는 조류를 말하는 거니까 암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심오한 암탉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렇다면 노자는 왜 곡식과 암탉을 말하는가? 곡식은 신비하게 생명력을 갖고 있다가 땅에 심으면 저 스스로 싹을 틔우는 식물이고, 암탉은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성장하기만 하면 수탉이 없어도 저 스스로 알을 낳기 때문이죠. 즉 노자는 이 자연 생태계의 자율성을 곡식과 이 암탉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경은 고정관념만 벗어나면 연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누구나 글자 그대로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글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하산공주를 보면 혀는 사람의 코에 해당하고 비는 입에 해당하므로 코는 하늘의 기와 통하고 입은 땅의 기와 통한다고 했어요. 또 왕필의 주를 보면 곡신은 계곡의 신이라고 했고 현비는 신비로운 여신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철학의 최고 학부에서 노자를 수십 년씩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해석한 꼴을 보면 김씨는 이를 일컬어 가물한 암컷이라 한다 했고, 또 최씨는 이를 일러서 미묘한 모성이라 한다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노자가 모계 사상이라면서 여자의 자궁이나 검은 암컷 등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나는 왜 사람들이 도덕적인 간단한 글씨를 왜 이걸 해석하기 어려운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모든 만물을 만든다고 하는 주역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늘과 땅이 없으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이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주역에서 파생된 풍수, 철학, 기 등등의 동양학 전문가들이 빨리 사라져야만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다음 현민지문 시위 천지근이죠. 자, 심오한 암탉의 문, 학문이겠죠. 심오한 암탉의 학문 이를 천지의 뿌리라고 한다. 왜 천지의 뿌리가 될까요? 암탉의 학문이. 모든 동물들은 성기와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암탉은 신장, 콩팥이 없어요. 그래서 학문으로 알도 낳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런 거예요. 또 암탉의 뱃속에는 알이 없었지만 주기에 따라서 계속 이어서 알을 낳고 있어요. 이것은 5장에서 천지가 불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연 생태계의 동식물들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6장에 와서 곡식과 암탉으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나 동물같이 잉태하는 생물들은 자기의 형상을 복사한 정자를 통해서 생명체를 낳고 대물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대 DNA를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해석자들을 보면 김씨는 이 해석을 가물한 암컷의 아랫문이 천지의 뿌리라고 했고, 또 최씨는 암컷의 갈라진 틈이 천지의 근원이라고 해석했어요. 또 다른 해석에서는 산봉우리는 남자의 성기이고 계곡은 여자의 성기이니 노자는 남자의 그것보다 여자의 그것이 우주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글자나 문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개풀 뜯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양학 그러면 미친놈들이라는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문화나 사상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첨단 과학 인재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렇게 잘못된 썩은 학문들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젊은 애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학계의 지금 현실이에요. 더구나 글자도 모르는 것들이 또 영어로 번역까지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도덕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썩은 해석을 이런 쓰레기를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또 어찌 보면 그 도덕경 해석을 듣고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죠. 다음 문장을 보면 몇몇약존 용지불근이죠. 이어들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써도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왜 그러냐면 곡식은 신비하게 죽지 않고 있다가 심으면 몇십 배를 불어났죠. 암탉은 뱃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절로 계속 주기마다 계속 낳고 있죠. 이것은 천지가 도와주지 않아도
동식물들은 자신들의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써도 없어지는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천지가 돕지 않아도 이 세상은 천지의 작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존재할 때까지 만물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노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자들 보면 김씨는 이어지고 또 이어지니 있는 것 같네.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도다. 이렇게 해석했고, 최씨는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겨우 있는 것 같지만 그 작용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이 작용이 무궁무진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글자도 틀리고 문법도 틀려서 배울 것도 없지만 또 배워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지식을 배워서 이 머리에 똥이 들어오면 눈뜬 맹인처럼 볼 수가 없어요. 앞을.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도덕경이 무엇인지 해석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도덕경 글자뿐이에요. 또 노자의 가치는 이 도덕경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관념대로 글자를 왜곡하거나 사족을 붙이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계속 의심과 질문과 분별심을 가지고 진실을 살펴보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로 취급해야 돼요. 자, 6장 전문을 한번 보고요. 곡식은 신비하게 죽지 않는다. 이를 심오한 암탉이라 한다. 심오한 암탉의 학문 이를 천지의 뿌리라 한다.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써도 근심하지 않는다. 이제 간단히 읽었지만 지금 이 내용의 심오한 뜻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한번 비교해서 만약 내 해석이 옳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내 해석이 만약 맞다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도 모르는 꼴이 돼버리죠. 또 지금까지 동양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뻔히 보일 거 아닙니까? 또 동양 문화가 왜 서양에 비해서 열등한 문화가 되었는지도 이제 앞으로 차차 밝혀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1장을 통해서 도덕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규명해 볼 거예요. 다음 1장에서 뵙겠습니다.